중국의 테니스 선수죠. 펑사이가 과거의 권력 서열 7위였던 장가오리 전 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폭로 직후에 펑사이는 자취를 감췄고요. 폭로를 한 SNS 계정도 폐쇄가 됐죠. 중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펑사이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보도를 이어가며 현재 그녀가 자유로운 상황임을 선전을 했으나 그걸 믿는 사람은 드물어 보입니다. IOC 위원장은 직접 그녀와 영상통화를 했다면서 그녀는 실종된 게 아니다라고 거들었다가 IOC가 베이징 올림픽 수익에 눈이 멀어서 중국의 인권 유린에 공범이 되었다라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는요, 향후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모든 대회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펑사이 선수가 자유롭게 소통하지 못하고 성폭력 의혹을 밝히는 것에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경쟁하도록 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간 중국 시장 사업에 힘을 쏟으면서 1조 원 상당의 10년짜리 계약도 체결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고수할 때 역사는, 세계는 전진합니다.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의 용기 있는 이번 결정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래도록 기억되리라 생각됩니다. 12월 2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 스콜피언스의 윈드 오브 체인지 듣고 왔습니다. 고윤아님, 옹디 오늘이 2021년 12월 2일 요거 네 자리씩 보면은 대칭인 대칭절이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2021-1202 거꾸로 해도 2021-1202 대칭절입니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근데 그냥 대칭절인 거지 뭐. 대칭절엔 치킨 먹는 거래요. 뭐 우리 뭐 그냥 사실 아무 때나 먹으니까요. 치킨 먹으면 되겠지 뭐. 1972님, 허지웅쇼에서 보내주신 치킨, 또 치킨이네. 허지웅쇼에서 보내주신 치킨 너무 잘 먹었어요. 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요. 제삿날에 다 같이 먹을 다 같이 닭을 함께 먹은 거는 35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덕분에 즐거운 추억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사진 찍은 것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맛있게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좀 추웠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 이야기 보내주신 거 4부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이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부터 조금 우울하네요. 좀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긴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아니길 바랬어요. 저도요. 아니길 바랬는데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왔죠. 나왔어요.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맞았던 걸로. 맞았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목사 부부였죠. 네. 그리고 이분들을 공항에서 집으로 데려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30대 남성. 그리고 이분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아프리카 여행객 2명까지 총 5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게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미국은 뭐 우리가 나오는데 미국이 안 그러니까 나오겠어요.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이미 좀 퍼져 있던 상황이 아닌가. 우리야 뭐 이제 지금 이 상황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네.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이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돌아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죠. 맞아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너무 아쉽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상황일 하고 때일수록.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정말 깨끗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이름에 관련된 신비한 얘기들을 들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헤드라인 첫 번째는 오미크론 어떻게 탄생한 이름일까인데요. 네. 이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까지 드디어 발견이 안타깝게 되면서 드디어 삐용삐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코로나19로 델타 변이, 뭐 람다 변이, 뭐 오미크론 변이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름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했을 때 이게 진짜 이름은 아니더라고요. 네. 원래는 학술적 이름이 따로 있는 그렇겠죠. 거였어요. 네. 예. 근데 이게 너무 부르는 게 어렵다 보니까 따로 예. 정한 거고요. 예. 이 알파 변이 같은 경우에는 학술적 이름이 B117, 오미크론 변이는 B11529. 굉장히 복잡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숫자랑 알파벳이 서로 일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슷한 변이이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차이가 큰 변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알파 변이랑 오미크론 변이는 한 반 정도 일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코로나19 변이에 따라서 이름을 짓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는 역사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름을 짓고 네. 또 그리스어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대신에 지양하는 거 한 가지는 있는데 학명, 이름, 특정 인물이나 국가를 언급하지는 말아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하고 있다. 네, 예.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을 메르스로 부르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미크론 이름 짓는 과정에서요. 네. 중국 눈치를 본 게 좀 있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어서 좀 작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맞아요. WHO가 중국 눈치를 많이 보죠, 원래.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지만 예. 어쨌든 그 내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네. 눈치를 계속 보는데 이번에도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어떤 스토리냐면 네네. 자,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의 알파벳 글자 순서대로 이름을 지었었는데 네. 이 12번째 글자인 뮤 변이까지 나온 만큼 이번에는 13번째 뉴일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 뉴가 뭔가 새로운 걸 뜻하는 그 알파벳 뉴랑 비슷해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뉴 코로나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할까봐. 네네.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 이렇게 받아들여질까봐 13번째는 패스가 됐고요. 네. 아니 그렇다면 14번째여야 정상이잖아요. 네. 근데 14번째인 크시도 건너뛰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크시. 왜냐하면 이 크시를 영어 철자로 표현하면 네. XI 그러니까 읽을 때는 C로 읽는 거래요. 시. 네, 누가 떠오르시죠? 시진핑 할 때 시. 맞습니다. 시. 시를 쓰면 안 된대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떤 그 숭고하고 거룩한 성씨이기 때문에 이 감히 코로나의 이름에 감히. 우리 주석의 성을 쓸 수 없다. 뭐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거죠. 진짜 정말 그지 같네요. 그래서 이 과학계에서도 이거는 솔직히 빼도 박도 못한 눈치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국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말이 언젠가 좋은 말이 좀 나올 수 있는 소식이 있을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궁금하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WHO 예산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본다. 보고 있다. 네네. 근데 이게 그리스 알파벳도 무한정이 아니라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WHO 측에서도 그리스 문자가 24개이기 때문에 만약 변이가 계속 나와서 24개까지 모두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온전히 새로운 체계를 도입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24개 다 설마. 쓰게 되겠죠. 근데 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문가들이 다들 쓸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훨씬 전부터 그 얘기 하더라고. 다 쓸 거라고. 벌써 15번째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에이구.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배달료가 9,000원? 아이고 올라도 너무 올랐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외식 물가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특히 그 원인으로 배달료 인상이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배달료가 9,000원이다. 9,000원. 정말 비싸죠. 예. 심지어 9,000원을 넘는 경우도 적지가 않은데요. 네. 10분가량 소요되는 2km 정도의 거리인데 주문 가격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수수료가 책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배달료가 그냥 오른 게 아니라 바로 라이더 스카웃 경쟁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라이더를 스카우트해요? 네.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런 건데 예. 1년 중에 12월이 외식계에서 최대 성수기로 꼽힌대요. 네네네. 이 12월을 앞두고 배달업계가 라이더에게 웃돈을 주면서 우리한테 와라라는 출혈 경쟁을 계속 펼쳐가지고 그럼 라이더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갈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배달 대행 업체들이 수수료의 금액 자체를 인상을 하고 있는 거래요. 그렇다 보니까 배달료가 오르게 되면 수익성이 그만큼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깎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매장에서 파는 음식 가격이라도 올려야겠다. 라고 이 식품들의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럼 다 오르는 거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한 매장들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려서 우리한테 다 돌아오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L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가격을 모든 제품에서 평균 200원씩 인상을 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K사도 지난 22일부터 가격을 인상을 했고 예. 최대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배달료 결제를 통해서 배달료를 받고 나서 소비자한테 또 추가로 현장에서 1,000원 더 주셔야 돼요. 이러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현장에서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배달 앱에서 예를 들어 5,000원으로 찍혀 있어요. 예. 그럼 그 5,000원을 결제를 하고 현장에서 라이더한테 또 별도의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배달 요금이 무슨 시가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오늘은 2,000원입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데. 좀 이상하죠. 내년부터 라이더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이것도 그럼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많이 영향이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라이더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라이더들이 대거 이탈할 거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용보험료를 내게 되면 소득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득 공개되는 건 싫다라고 라이더 자체를 관두는 상황들이 잇따를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겸업이 금지된 직장인분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득이 드러나면 라이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나는 라이더를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원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이더가 더 줄어들면 배달료가 더 비싸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진짜 겸업이 금지된 직장인,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생, 네.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신용불량자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네요. 이분들은 네. 그러면 진짜 이렇게 되면은 내년부터는 라이더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물론 소득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 이 지원금을 놓치는 것도 아까운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드러나는 소득을 얻게 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식이 둘 다 약간 시사성이 있었는데 맞아요. 좋네요. 근데. 좋아요. 예, 재밌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애지중지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바이러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13번째 뉴와 14번째 이것을 건너뛰고 15번째 오미크론으로 지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봤다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그리스 알파벳 14번째는 무엇일까요? 1번 알파, 2번 델타, 3번 크시. 이거 제가 좀 더 어려운 거 준비했는데 우리 작가님 바꾸셨는데. 이게 요즘 너무 어려운 걸로 좀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얍삽하게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괜찮았어요. 쉬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5분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애 씨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뉴욕 클럽의 크레이지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지금 너무 막히시나요? 지금 너무 뚫리시나요? 여러분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6시 허지용 쇼.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퇴근길은 허지용 쇼와 함께. 매일 저녁 6시. 매일 저녁 6시 당신의 퇴근길과 함께합니다.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형성님, 8643님, 권수환님, 강민진님, 조홍성님께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릴게요.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역사 이야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 함께 할 건데요. 오늘은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서요. 역사 속 노비, 노예 해방, 그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지웅 쇼의 노예 썬킴입니다. 노예? 노예. 정말? 그럼요. 노예에게 자유를 허하노라. 싫어요. 종신 무슨 소리야 이게? 종신 종속이 되고 싶어 나는. 정말. 조선 시대에도 스스로 노비가 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예, 자매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예, 그런데 이제 주인이 또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여오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떤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비참하네요. 예, 그렇죠.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노예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안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어요. 딱 12년 동안 할게요. 노예 12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국제 노예제 철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된 날일까요? 네, 조금 낯선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985년 유엔이 제정한 날입니다. 노예제 폐지 기억하고 그다음에 노예제가 가지고 있는 비인간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날인데요. 예. 1949년 12월 2일에 유엔이 인신매매 및 성매매 금지 협약을 결의해서 그 날을 기념하기로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 1859년 미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가인 존 브라운이 예. 사망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존 브라운에 대해서는 썬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네. 같아요. 이따가 해주실 건가요? 존 브라운은 그 미국인들이 하기에 예. 노예 해방이라고 하면 누가 먼저 제일 떠오르냐 물어보면 그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존 브라운이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따. 예고편이었군요. 지금 하라고? 아니야. 이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대를 높이다니.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우리 가끔씩 이 염전노예 이런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등장하는 뉴스 속의 이야기들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도적으로 그 보장되는 노예 제도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가 역사책이나 혹은 영화 속에서 많이 좀 만나보게 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이거부터 좀 확실하게 되는 것이 조선 시대 때 노비와 로마 시대 때 노예, 특히 미국 흑인 노예는 약간 물론 재산 개념은 맞지만 그 대하는 방식은 막 큰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이제 흑인 노예 같은 경우에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산은 재산이지만 아예 인간으로 취급은 안 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네. 그 제가 알고 있기로 굉장히 중대한 선언이 중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 우리 절대 함대가 어디였지? 스페인이었나? 스페인. 아르마다. 네. 이쪽에서 그 처음에 이제 남미를 점령을 하고 나서 여기에 원주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문제가 크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결과적으로 수많은 논의를 한 끝에 결론을 내린 거죠. 원주민들은 인간이다. 오랜 논의 끝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우린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학대를 하거나 때리거나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거나 이런 거는 금지된다. 근데 바로 이 협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미 원주민들까지는 인간으로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 활성화되는 아프리카로부터 잡아온 흑인 노예들은 그쪽은 당연히 인간이 아니지. 아니 그 당시 라는 논리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남부 그 당시 물론 지금 절대 종교적인 거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기 말씀드리기 때문에 남부 지방에 있던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당시. 왜냐하면 남부는 그 당시 흑인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안 굴러가던 시스템이었거든요. 남부는 전체가 그랬죠. 그렇죠. 목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약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성경 말씀 그 어디에도 노예를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약간 비약적으로 흑인들이 약간 이 피부색이 검은 것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피부색이 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논리 비약을 많이 했다니까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건국할 때 모든 인간은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인간의 노예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거권이라든지 인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들을 제외하고 얘기를 해서 맞습니다. 196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그 노예, 그러니까 흑인들도 모든 인간에 포함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장 잔인한 제도인 노예, 노비 이런 제도가 뜻밖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 존재했었고 굉장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이런 어떤 오늘 하는 주제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예. 허 MC 같은 경우에는 안 헷갈려요? 그 어떤 뿌리 거요? 있잖아요, 드라마. 예. 뿌리 쿤타 주인공이 쿤타킨테예요? 킨타쿤테예요? 쿤타킨테요. 쿤타킨테. 가끔씩 킨타쿤테라고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한 번도 단 한 번도 꿈에서라도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해본 적이 나나 없는데. 무스꾸리에 나나 묵구슬이에요? 나나 무스꾸리. 무스꾸리. 나이 들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사성 노비 노예 해방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일단 뭐 조선 얘기를 좀 하죠. 음. 지금 이제 성김 교수님은 조금 조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조선의 그러니까 노비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본 견해들도 있습니다. 아, 다른 어떤 그 제국주의 시대의 노예제보다 더 가혹하다. 더 가혹하다. 그 아. 배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족을 노예 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것이 이 부분을 진짜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학습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편견. 그러니까 이제 뭐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언어를 다르게 쓴다거나 했을 때 거기서 차별의 감정은 지금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쟁포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흑인 또는 원주민들을 노예 상태로 몰고 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네. 조선의 노비제도 같은 경우는 엊그제까지 양인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어떤 범죄 또는 어떤 채무 관련해서 노비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니 엊그저께까지 내 옆에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천하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우리 작가님한테도 입장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건 아마 이제 해석에 따라서 다 이제 이 말씀들이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고 저조차도 사실 어떤 때는 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이 증대가 되고 다른 나라를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을 해서 노동력을 데려와서 우리가 이제 그 더 많은 노동력을 활용해 가지고 시장을 더 키우고 거기 팔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예를 만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맥락 안에서는 네.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우리와 피부색이 같고 우리와 그냥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노예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또 배경도 있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산업혁명 시기랑. 보통 우리는 노비, 노예, 그러니까 노비로 이제 그 조선시대니까 정할게요. 노비가 무슨 일을 했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뭐 주인마님이 이리 오너라 그러면은 예. 남자 노 여자 비들이 막 와가지고 막 고개를 조아리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극에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그 노비들을 먹여 살리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매우 그 어떤 그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농장주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 줄 아느냐? 맞습니다. 약간 딱 봐도 농장주 티가 나요. 지금. 옷이 굉장히 고급이야. 저거 목화로 만들어서 목화 저거. 모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면은 노비는 비생산적이고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 조선시대 태종 때 사병이 혁파된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노비들은 뭐하러 가냐면 농사지으러 갑니다. 농사를 지으러 그 집에. 그렇죠. 그러면 약간 고용 관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노비를 생각하면은 솔거노비, 외거노비 하는데 외거노비의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노비를 썼던 이유는 소장농한테 주면 5대5로 나눠야 되는데 네. 노비가 경작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주인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조선 중기 이후로는 노비를 확보하려는 경쟁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을 쓰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이고 급여를 안 줘도 되고 최저시급 안 줘도 되고 먹고만 살 수 있게 하면은 된다. 이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예. 소작은
국가의 어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최저시급 맞춰줘야 되고 예.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노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분의 문제를 볼 때 그 신분의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컸던 거고 다만 이제 조선의 노비들이 노비 제도가 조금 안 좋았던 케이스는 뭐냐면 예. 중국 같은 경우는 노비가 1대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한 번 그러니까 노비면 대를 잇지 않는군요. 그렇죠. 그 아들은 원하면은 그냥 그 주인 집에서 나가도 되고요. 중국의 법에 따르면은 나이가 보통 60 또는 70이 되면은 그 예. 사람은 일단은 천한 어떤 신분에서 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노비가 되면 네. 그 자식도 노비고 심지어는 또 혼인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양인하고 혼인을 해도 또 노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자유인과 결혼하면은 네. 자유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또 자유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은 그렇지 않았다. 조선은 그게 또 그렇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는 만약에 남자 노비가 여자 양인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강상의 문제로 강상. 그러니까 결국 국가의 어떤 윤리 기강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 노비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혼인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노비가 좀 잔인했고 그렇지만 또 그 뒤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 노비를 유지하려는 측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 볼 때는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노비의 비율이 무려 조선 후기의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30%에서 50%까지 봅니다. 50분의 절반이 노비였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자기 몸값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 노비는 내지 않으니까 예. 국가로 볼 때는 그 노비들을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개인 귀족들은 계속 양반들은 노비를 늘려가려고 하고 그 경쟁 관계가 있다가 한 19세기를 넘어가게 되면서는 이 노비가 생산하는 것과 아니면 소작농가의 어떤 거래 속에 생산하는 게 큰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양반들도 굳이 노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으니까 노비에 대한 욕망이 점점 줄어들면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왜 갑자기 순조 때 1801년에 공노비 해방이 거의 15만 명 가까운 노비가 해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노비의 해방이 기점으로 사실은 이제 조선에서는 신분의 문제가 경제의 문제로 넘어갔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1894년에 이제 신분의 문제는 마지막 사회적인 어떤 그 관념에 이제 법적으로 어떤 도장을 찍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완전히 제도적인 문제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죠. 그냥 국가 안에서 그냥 해결을 한 거네요. 그러면 국가의 역사 안에서. 사실은 국가의 역사 안에서 해결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866년에 이제 노예 세습을 일단은 폐지를 해요. 고종이 즉위하고 한 3년 지나서죠. 그런데 문제는 노예제 자체를 완전히 노비제 제도를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예. 1894년이면 이미 서구의 어떤 그렇지. 압력들이 들어오고요. 동학에서 노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부개혁 때 등장을 한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 손으로 노비제를 딱 없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우리 3부에서 더 이어서 해보기로 하고요. 네. 네. 썬킴 교수님. 아까 존 브라운 얘기하셨잖아요. 존 브라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퀘이커교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퀘이커교도 뭐 아시겠지만 예. 이거 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파 중에 하나인데 네.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과 신과 바로 다이렉트리 소통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예. 아무 그런 형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 신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당시 영국에서 퀘이커 교도들이 어이구 우리 퀘이커 교도들 이쁘다 하겠나요? 당연히 찍히죠. 뭐 왕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엄청나게 탄압을 받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네. 왜 퀘이커냐면 네. 약간 다른 종파에서 비하를 한 거예요. 퀘이커 교도의 교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진리를 만나면 몸이 부르르 떨린다 이거예요. 아하. 떨리다가 퀘이크잖아요. 얼스 퀘이크. 그 떠는 사람들이라서 퀘이커들인데 오트밀을 먹고 살았어요. 아 그래서 오트밀의 상표에 퀘이커가 있군요. 맞아 그거. 그리고 또 그 오트밀에 퀘이커 오트밀이 있고 그러니까요. 한 남자 있잖아요. 그 남자 예. 누군지 설명해 줄게. 그 남자가 누구냐면 예. 퀘이커 교도들은 정말 못 살았어요. 영국에서도. 예. 국외로 떠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야. 퀘이커 교도들이요. 근데 마침 그 퀘이커 교도 가운데서 진짜 재벌이 하나 등장했어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펜. 퀘이커 교도예요. 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영국에서 우리 퀘이커 교도들 탄압받지 말고 나와 함께 신대륙으로 갑시다. 신대륙 가자. 가요.
가가지고 영국 정부로부터 왕실로부터 어떤 땅을 하나 하사를 받습니다. 어허. 지금 뉴욕 바로 밑에 있는 땅이거든요. 뉴욕 밑에. 딱 가니까 숲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퀘이커 교도들은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건설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동네 이름 뭐라고 지을까? 숲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윌리엄 펜 선생님의 숲이라고 칩시다. 숲이 라틴어로 실바니아예요. 실바니아. 펜의 숲이다. 펜실바니아가 되는 거예요. 펜실바니아. 앞으로 여기는 펜실바니아 되겠다. 와 퀘이커 교도 만세. 근데 퀘이커 교도가 최근까지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퀘이커 교도는 평화를 사랑하고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전쟁 반대예요. 그래서 베트남 전 때도 굉장히 그 반전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예. 당연히 이 퀘이커 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같은 사람을 이건 같은 민족이 아니라 예. 같은 사람을 슬레이브 노예로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노예 해방 운동을 실제로 펼쳤어요. 예. 당시에.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이 언더그라운드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예. 그러니까 진짜로 터널을 뚫은 게 아니라 예. 퀘이커 교도들이 몰래 남부에 들어가가지고 백인 농장에 있는 흑인들을 탈출시키는 거야. 북부로 탈출시킨 다음에 물어봐요. 북부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해외로 갈 것이면 도와주겠다. 해외로 가겠다고 하면 캐나다로 보내줘요. 예. 여기서 살고 싶다 하면 북부에서 살게 해주고. 이게 퀘이커 교도였는데 예. 그 퀘이커 교도 가운데서 한 명 극단주의자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남부에 있는 저 악마들 백인 농장 주주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극단적인 처방을 해야 된다. 예. 저쪽에서 무력을 쓰면은 나도 무력을 쓰겠다. 그래서 내가 직접 농장주들을 가가지고 처단한 다음에 해방을 시키겠다라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장고. 뚱따당 뚱땅 뚱땅 빠라바라밤. 쿠엔틴 타란티노요. 장고는 그거죠. 마카로니 웨스턴. 아니 쿠엔틴 타란티노 버전의 장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더그라운드 터널을 운영하셨던 퀘이커 교도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예. 그걸 보고 자란 거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흑인 노예들이 남부에서 억압받고 사는지 총을 들고 아들 둘이랑 함께 가가지고 노래 듣자고 하시네요. 자, 요 얘기를 3부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아니 채널 못 돌린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청취자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그 시기마다 유행처럼 이제 그 주제를 하나씩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똑같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흑인들이 과거에 당했던 일들을 이렇게 다룸에 있어서 뭐 아미스타드 얘기도 했다가 뭐 노예 12년 같은 방식으로 풀기도 했다가 아니면 링컨의 이 저기 시빌러 우리 저기 남북 전쟁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푸는데 요즘은 유행이 방금 말씀하신 저 내용이에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이거 가지고 지금 책도 엄청 나오고요. 드라마도 엄청 나왔거든요. 자, 이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잠깐 이거 알아요? 안 돼. 알았어. 시간이 없어. 자,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노로 태어났지만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우뚝 선 인물이 있는데요. 치국이, 물시계, 해시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이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장영실, 2번 장옥정, 3번 송일국. 힌트? 이게 뭐 힌트가 필요했어요? 영실아, 너의 별은 어떤 별이냐? 나는 군산에서 사진관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고리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님, 선신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의 노예 해방에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고요. 히스토리 월드는 팟캐스트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전에 우리 했던 내용들 또 운전하면서 쫙 들으면 또 재밌을 것 같아. 뭐 곧 다가올 뭐 설날이든지 장거리 여행하실 때 그냥 논스탑으로 쫙 틀어주시면 막히는 게 즐거울 거예요. 아 정말. 안 내리고 싶으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니까. 선킹 교수님 개그는 이제 1시간짜리야 사실. 1시간 이상 들으면 좀 질려요. 중간중간에 제가 들어가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개그를 안 해요. 이런 진지한 역사 시간에 내가 왜 개그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돌발 퀴즈 아까 들으셨죠? 치고기, 물시계, 해시계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물론 만든 거는 치고기는 문종이 만들었습니다. 세자 시절에. 네. 하지만 이제 치고기, 물시계, 해시계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통 떠오르는 인물 하면은 그분이죠. 이 사람이 떠오르죠. 네. 예. 자, 그분 정답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동네분이잖아요. 동네분. 오영실 씨요?
아니 이분 아 진짜 오영수 씨랑 같은 동네 사람이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진짜 정말 아무런 맥락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 우리 다시 리즘 해야죠. 리즘. 근데 존 아까 브라운. 장고 얘기 나온 김에 예. 아니야, 존 브라운. 존 브라운 알았어요. 예. 장고 아이아마도 꼬물의 장고 아이암더 버렸을 때 자, 존 브라운. 알겠습니다. 예. 존 브라운이 예. 아니 스파게티 웨스턴이 생각나가지고 예, 예. 퀘이커 교도들이요. 실질적으로 이제 남북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남부에 있던 그 비인간적 인간이 아니에요. 서브휴먼이라고 해가지고 그 예. 이런 그 흑인들은 도저히 우리 안 되겠다. 어떻게 아니 우리 적어도 북부에 이주해 온 영국인들은 예. 종교 탄압 때문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청교도 등등등은 네. 종교 탄압 때문에 온 사람이 어떻게 또 다른 인간을 탄압을 하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해서 뭐 이 퀘이커 교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언더그라운드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 터널이 아니에요. 예. 몰래 남부에 들어가가지고 농장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빼내서 북부로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레일로드요. 예. 그런데 이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은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 말콤 X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 예. 킹 목사가 아니라 예. 말콤 X처럼 예. 힘에는 힘, 눈에는 눈, 파워에는 파워 이렇게 나가자 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민병대 밀레시아를 조직을 해가지고 네. 자기 아들 둘과 함께 진짜 친아들과 함께 가자. 우리는 정말 신의 이름으로 우리 저 흑인 노예라고 하고 있는 예. 형제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예. 해서 계속 교전을 벌여요. 가서 그 흑인 농장주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해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사살을 하고 농장주들을 예. 바로 이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런 과정이니까 아직까지는 남북 전쟁 전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이 남부에 있는 연방군이 가만히 안 놔두죠 당연히요. 그렇지. 그래서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존 브라운 잡으라고. 예. 추격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존 브라운이 어떻게 내려왔냐면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 미국의 동부에 있는 남부로 있는 산맥이 있거든요. 예, 예. 그 산맥 따라서 쭉 남부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거 한 거예요. 아 여기로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존 브라운이 지나갈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교전을 벌여요. 마지막 교전을 벌이는데 친아들이 총을 맞아요. 존 브라운의 친아들이. 존 브라운의 친아들이 총을 맞습니다. 예. 아빠 정말 아프다 그래요. 어. 이거는 연방군 측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자기 친아빠면은 아무리 노예 해방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먼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연방군 측의 기록에 따르면은 존 브라운이라는 인물이 한 손으로는 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권총을 잡고 우리에게 총을 쏘았다. 그래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했다. 어허. 물론 존 브라운은 나중에 처형당해요. 예. 공식적으로. 예. 이게 북부에 있던 노예 해방론자들은 격분을 한 거예요. 존 브라운 원수갑자.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 남북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남북 전쟁이 터진 다음에 북부군에 행진가가 있어요. 존 브라운스 바디라고 해가지고 존 브라운스 바디. 뭐 다 아시는 것 같이 멜로디 익숙하실 거예요. John Brown's body lies a mourning in the grave. John Brown's body lies a mourning in the grave. 딴딴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딴따란딴딴딴딴 이게 북부군의 성킨 바지 안 입고 왔다. 뭐라고요? 아 이게 진지한 얘기하는데 진짜. 이렇게 귀여워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북부군의 행진가예요. 존 브라운의 원수를 갚자 이게요. 그러니까 약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의 비슷한 어감이에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예. 그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이 노래가 네. 나중에 이제 미국 북부 주도로 다시 개편된 개신교에서 이제 찬송가로 바뀌고 그 찬송가를 이제 그 이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서 이제 알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그 당시 그 선교사들이 세웠던 이 미션 스쿨들의 교가들이 이게 된 거가 아하.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따따따라따 할렐루야 이 노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존 브라운 얘기 재밌네요. 재밌고 요거는 또 청취자분들이 더 우리 공부할 만한 발판으로 이거 좀 계기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북부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노예론 폐지를 찬성했던 게 아니고 서로 산업적인 기반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렇죠. 예, 북부는 이제 그 중산공업 위주였고 남부는 이제 그 집단 농장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플랜테이션 농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데 그 헤게모니 싸움의 주제가 한쪽은 노예론 폐지로 가고 한쪽은 유지론으로 간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링컨 대통령의 노예론 폐지에 반대하면서 전쟁까지 간 거죠. 아, 이거 정말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1863년 1월에 예. 그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 정말 북부는 뭐라고 할까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제스처였어요, 그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진행돼요. 예. 근데 노예 해방 선언이 한참 남북 전쟁이 진행되던 1863년도에 북부에서 했어요. 북부에서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벌써 북부에는 노예가 해방된 상태잖아요. 나 아브라함 링컨은 남부에 있는 노예들을 해방하겠다. 전혀 효과가 없는 선언이었어요 그때. 그게 정치적인 얘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그 아브라함 링컨의 목적은 뭐냐면 노예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 연방 예. 유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남부에서 만든 목화가 다 어디로 수출됐냐면 영국으로 수출됐어요. 근데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면직물 찍어낸다고 해가지고 예.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부에서 이 면화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그 당시 알게 모르게 벌써 남부에는 수많은 영국제 무기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링컨이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자, 우리 이 전쟁의 명분은 노예 해방이다라고 딱 전쟁 중간에 발표한 이유가 뭐냐면 영국 너희들 참전하지 마. 선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전쟁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정치적인 표어나 선언이나 아젠다가 중요하다는 게 그게 뭔가 더 윤리적인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역사적으로도 고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와 관련해서 살짝 빠져나간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사실은 그 무역업 특히 이제 상선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해운 수익의 절반 또는 3분의 1이 노예 무역과 관련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기억해야 될 그림이 한 장 있죠.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워낙 길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원 제목은 네. 폭풍우가 몰려오자 죽거나 죽어가는 이들을 바다로 던지는 노예상인들. 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잔한 한 폭의 풍경화 같은데 한쪽에는 배가 가고 있고 한쪽에는 뭔가 흰 물결인데 거기가 그러니까 버려진 노예들이었던 거고 당시 보험에 따르면은 그 노예가 실종되면 그러면 보험금을 받아요. 그런데 노예가 배 안에서 죽게 되면은 보험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바로 노예들을 바다에 던지는데 이제 손에 이제 그 쇠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터너가 그렸던 거죠. 그거 예. 그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예. 다 아시겠지만 프라이드 치킨이 흑인 노예들의 소울푸드인 건 아시잖아요. 남부지방에서. 남부지방에서. 예. 그러니까 백인 농장주들은 원래 백인들은 닭을 안 튀겨 먹었어요. 오븐에 그릴 구워 먹었죠. 그러니까 몸통 부분만.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뼈가 붙어 있는 목. 목이 솔직히 맛있지. 뭐 닭은 다 맛있습니다. 닭은 진리예요. 예. 목, 날개, 그다음에 드럼스틱이라고 하는 그 다리. 이거는 먹을 게 없으니까 흑인 노예들한테 백인 농장주들이 얘따 이거나 먹어라 준 거예요. 근데 아들 딸린 것이 뭐 대여섯 명인데 닭다리 2개랑 닭날개 2개랑 목 하나 가지고 안 차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밀가루 묻혀가지고 튀겨 먹어서 일단 포만감이라도 생기게 만들자 했던 것이 흑인 소울푸드. 삐삐 프라이드 치킨의 시작이었었죠. 노예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를 정확히 하셨군요. 왜 노예 음식이 소울푸드라니까요. 근데 미국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은 특히 이제 그 11워 남북 전쟁 이야기 듣다 보면은 진짜 우리 인류 역사상 연방제를 성공시킨 나라가 지금에 와서 보면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시키고 유지시킨 나라.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소련도 망했고. 그러니까 연방으로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독일도 뭐 연방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실질적인 연방제. 스테이트를 우리가 주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스테이트는 연방이지. 일개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의 50개의 나라들이지. 나라가 연합국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미국조차도 한 번은 전쟁을 겪었다. 정말 좋은 내전을 포인트야. 겪었다. 이게 남북 전쟁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안 돼. 시빌워는 시빌워지, 내전이에요. 내전이죠. 미국 내전으로 해석해야 돼. 요즘에 알겠습니다. 미국 관련된 역사를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제가요?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No. 원래 중국파였잖아요. No. I'm sorry. I'm sorry. It's okay.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선의 역사로 가나요? 네, 조선의 역사에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인이면 모두 아는 이 대사가 있죠.
너에게 이제 호부 호영을 허하노라. 후보 허용을 동사무소마다 다 있는 그 그분 이름 길동이 홍길동. 동사무소가 뭐예요? 뭐예요 그러면?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잠깐 주민센터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러면? 주민센터가 아니라 뭐래더라? 뭐 아무튼 바뀌었어. 주민센터마저도 오래전에 바뀌었대요.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진짜 이제 완전 죽은 말인 거야.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었어. 행정복지센터래. 갈 때가 됐어 내가. 아무튼. 네, 그래서 이 홍길동은 도대체 네. 노비일까 아닐까 아니면 평민일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예. 언뜻 생각하면은 뭐 아들이면은 당연히 이제 양인이면은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하면 조선 초기에 이 문제가 굉장히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이 문제로. 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남자가 양인이고 예. 평민이고 여자가 천민일 경우 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아 근데 이 문제를 다루긴 했었군요. 예, 왜냐하면은 정도전의 모계가 음. 노비였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천민이었고 그다음에 당시 이제 건국공신 뭐 하륜, 조용규 이런 사람들이 예. 모계가 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하륜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집안에 그런 피가 이런 있는 거죠. 피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야 쟤네들은 천하잖아.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서자랑 구분해서 얼자라는 표현을 썼고 예. 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서울. 예, 천민에 가깝다라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예. 태조가 이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때 어떤 규칙을 정하냐면은 예. 양인이지만 예. 그 집안에 있는 여종과 혼인을 하는 경우는 어. 그 자식은 양인으로 삼는다. 양인으로 본다. 노비로 삼지 않는다. 아.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때 만약에 홍길동이 태어났으면 호부 호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는 태종 때 야 뭐 굳이 그렇게 하면은 집안의 여종하고 뿐만 아니라 집 밖에 있는 여성의 천민하고도 혼인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모두 양인으로 삼아. 태종이 굉장히 또 호방하잖아요. 호방하죠. 그래서 이걸 다 본인인데.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면 홍길동전이 잘못된 얘기인데 그러네. 그렇죠. 예. 문제는 세종대왕이 이걸 다 뒤집습니다. 지금 문제라고 하셨어요 세종대왕 보고? 감당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세종대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대왕의 모습과는 당황하시는 다르게 거 봐. 당황하시는 거 봐.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근데 다시 세종대왕 치세에 굉장히 대단히 보수적인 몇 가지 결정들이 있긴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뒤집어서 결국은 아니 양인이든 천민이든 한 명이 천민이면 일천즉천인데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모두 노비를 삼는다. 아하. 라고 하니까 또 그러면 우리가 길동이가 노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외 규칙을 둡니다. 아 예외? 관료. 어. 그다음에 혹시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더라도 보충군이라고 해서 보충력이라고 해서 예. 일정 기간 군역을 마친 경우는 양인으로 삼는다. 군대 갔다 오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그들에게만. 네, 그들에게만 양인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근데 세종이 이 규칙을 정한 이유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양인과 여자 노비가 되는 것들은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 아무 논란이 없었던 게 여자가 양인이고 남자가 천민이면 예. 무조건 노비였거든요. 균형을 맞춰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균형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요즘에 공평 얘기할 때 기계적 공평을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이 기계적 공평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을 해결해야지 이쪽을 다시 낮은 쪽으로 끌고 가면 안 되거든요. 낮은 쪽을 높은 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세종이 여기서 사실은 이 문제를 놓쳤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한 제도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혼인은 하지 말아라고 결정을 합니다. 혼인을 하지 마라. 예, 신분의 차이가 나는 혼인을 하지 말도록 해라. 그런데 결국은 남성 그러니까 주인들이 이제 어떤 부계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비보다는 조금 나은 얼자 그렇지만 일반 양인보다는 떨어지는 존재. 그래서 호부 호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비도 아닌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계층. 그래서 홍길동전의 배경이 탄생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구만. 네. 원래 조선 초기였다면 문제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아예 노비였다면 우리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갔을 텐데 예.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조선 전기에 이런 어떤 노비 문제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장영실은 왜 아까 갖고 왔어요? 장영실? 웬 장영실? 우리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정답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떼끼! 난 다 정답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보기 중에 한 명이 장영실인데 뭐 갖고 온 무슨 맥락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안 갖고 왔는데요. 아, 그래?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일정한 공을 세우거나 왕의 명에 따라서 면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천이 되면 양인이 되고 양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관리로서의 어떤 길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출발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영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중국계 귀화인인데 어머니가 관노였어요. 그래요. 동네에서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관노로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아버지가 높은 버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부르는데 이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게 또 세종이 각 지역에서 기술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보고해라. 그랬죠. 그래서 동네 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뜻밖의 실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공을 치사하고 그러면서 신분을 면천시켜 준 거죠. 그런 사례였다라는 거. 네. 우리 아까 동사무소 얘기, 주민센터 얘기, 행정복지센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게시판에서도 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정확한 호칭이 뭔지요? 아니 정말로 바뀌었다는 말이냐 하면서 이걸 몰랐다는 분들도 계시고 동사무소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은 너무 늙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 세대까지는 제 뇌리에는 아직까지 동사무소, 근데 행복복지센터가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인데? 행정복지센터. 아까 행복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행정복지센터겠죠. 네. 행정복지센터. 근데 저는 행정복지센터나 행복센터라고 주민센터나 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동사무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센터가 들어가면 왜 센터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잖아요. 네. 행정복지관. 그냥 동사무소가 직관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 건의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바꿀 센터란 수 있는 말은-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센터란 말은 괜히 센터 까일 것 같고 좀 네. 센터란 말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어색해요. 생각이 네. 좀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까 우리 관공서인데. 웅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이란 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1863년도에 이제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링컨이 했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북부에서도 심지어 북부에서도 우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줬지 언제 똑같이 이꼴하게 만들어줬냐 어디 덤비냐고. 근데 그런 게 다 단계야. 한번 이제 전쟁 이후에 평등으로 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결국 1960년대까지 쭉 갔잖아요. 그게 너무 오래 갔어. 그러니까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식으로 참정권을 얻은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정말 맞아요. 목숨 바쳐가지고 만든 1965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우리 얘기하는 공민권 투쟁이죠. 그러니까 예. 얼마 안 됐어요 이게요. 예. 뭐 아시다시피 로사 팍스 여사께서는 예. 1955년도에 예. 그 엘라베마주에서는 뭐 그 당시 전 남부가 마찬가지였겠지만 흑인이 앉는 좌석과 버스에서 백인이 앉는 좌석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로자 파크스 여사가 바로 그 공민권 투쟁의 시초를 제공했던 그러니까 네. 버스에서 끌어내려졌던 그 흑인은 거기 앉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서 결국 우리 그 공민권 운동의 거대한 역사의 시작에 불을 붙였던 그렇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긴 교수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 단순한 신분의 해방을 넘어서서 동등한 권리를 주는 부분은 인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동등한 권리라는 게 그냥 자유롭게 해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똑같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형식적으로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유엔에서는 현대 사회의 노예를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되거나 우리 이모 그 다음에 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출연료 잘 못 받으시잖아요. 뭐라고요? 전 똑똑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까지를 현대적인 의미의 노예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겉으로는 넌 자유롭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원하면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똑같이 뭔가 직업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일부적인 제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염전노예 얘기하셨잖아요. 예.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은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예. 거기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렇게 길들여 버렸죠.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결국은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예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내용들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노예제 얘기 더 많이 해주실 거 있는데 되게 못해서 아쉬운 표정이세요. 저요? 예. 뭐 노예제 시즌 2가 오겠죠. 시즌 2가 올 것이다.
그때 무슨 얘기 하실 건데요? 에? 무슨 얘기 하실 건데? 아 근데 아까 네. 우리 저기 되게 레일로드 되게 좋았어요. 그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는 정말 그 노예 해방사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솔직히. 왜냐면은 저는 지금 미국 대중문화에서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대중매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맞아요. 드라마, 음악, 뭐 책 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대중매체에서 나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다룬 거 처음 저는 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예.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와 예. 흑인 노예 해방사에서 아브라함 링컨도 중요하지만 정말 존 브라운은 잊지 말자. 이거.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두 분 다 멋지고 중요한 얘기 되게 재밌게 잘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너무 좋고요. 항상 그래요, 저기. 취소, 칭찬 취소. 진짜 정말 너무 싫다.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노에서 최고의 과학자로 우뚝 선 인물 1번 장영실이었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강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을 울고 웃게 만들었던 하루 풍경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신영대님, 우리 늘 애청해 주시는 청취자분이신데 요즘 며칠 새 계속 똑같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공개 방송 이게 아직은 하더라도 비대면으로 알고 있어요. 비대면으로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할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공개 방송 일정 잡히면은 꼭 알려드릴게요. 예, 신영대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서영님, TV가 고장이 났는데요. 기사님 부르자는 엄마 말에 아빠가 고칠 수 있다면서 큰 소리를 치시더니 결국 AS도 못 받을 정도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엄마 아빠 냉전 3일차예요. 이 분위기를 띄워보려고요. 외식을 나가자고 했다가 월급보다 카드값이 더 나오는 네가 더 문제 라면서 불똥이 제게 튀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봐요. 맞아요. 그냥 이럴 땐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들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자식 일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사실 자식들 입장도 그래요. 부모님 일은 자식들 입장에서 어떻게 안 됩니다. 예, 진짜 정말 정말 말 안 들으세요. 부모님들 제발 정말 제가 소원이 있거든요. 제발 물 좀 많이 드시고 물 좀 제발 많이 드시라고 물을 좀 그런 사소한 이런 부탁조차 참 자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님들이 괜히 이렇게 부모님들 싸우는데 끼어가지고 이렇게 안 들어도 되는 소리 듣지 마시고 그냥 두 분이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게 그냥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서영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상영님, 이름이 좋으시네요. 이상영님, 부장님이 주말에요 등산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내와 전주 여행을 가기로 해서 직장 동료한테 대신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직장 동료가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 얼굴에 반쪽이 됐더라고요. 차마 부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들은 왜 그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부장이 되면은 절대 후배들에게 뭐를 같이 하자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셨군요. 이런 약속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부장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상형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부장직함 달면은 이런 칩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실명 걸고 약속하시면은 나중에 부장돼서 후회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아내랑 여행 가는 게 사실 한 1000배 더 중요하지 않나요? 부장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아내랑 여행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럴 땐 정면 돌파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강예빈님,
평소에 새 책 냄새 참 좋아해서요. 서점도 자주 가고 책도 자주 사고 그랬는데 지갑 사정이 안 좋아서요. 헌책방 갔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헌책들 냄새도 좋고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5권이나 사왔어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해주셨어요. 헌책들 냄새 좋죠. 냄새 좋기도 하고 저도 헌책방을 종종 가긴 하는데 절판이 된 책들을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찾아서 헌책방을 찾다 보니까 절판된 책들 같은 경우 또 제가 찾는 그 분야의 책들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격 비교해보고 많이 좀 힘들어합니다. 예, 인터넷으로 이렇게 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헌책방이 그래요. 저도 안 가본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또 조만간 한번 가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3928님이 청해주신 린의 사랑했잖아 듣고 올게요. 자, 강하수님이 신청해주신 푸른 하늘 겨울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강하수님이 파도가 넘실대는 겨울바다 여행 가고 싶어요. 푸른 하늘에 겨울바다 신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겨울바다 좋죠. 3358님이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입니다. 부장도 상사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만만한 게 부장 같지만 부장도 이사, 사장 눈치 보면서 주말 요령껏 잘 피해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드려요. 뭔가 이 대한민국 부장님을 대변하시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보내주셔서. 방금 말씀드린 거 제가 읽어드린 거 다 들으셨죠? 부장님들도 이런 고충을 달고 산다라는 거.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말에 등산은 그만 부르셨어요. 주말 등산만 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님, 자, 오늘은 우리 반 꼬맹이들하고요 즐거운 겨울놀이로 붕어빵 만들기로 했어요. 장난감으로 하는 놀이인데 아주 재밌게 하더라고요. 우리 꼬맹이들이랑 함께하는 놀이는 다 재밌습니다. 즐거운 하루였어요 해주셨고, 이혜민님, 웅디 2주 전에 들어온 신입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같은 종류의 일을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구인 모집하기 힘든데 속이고 일하러 온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머릿속이 복잡해요. 야, 저는 이거 처음 읽고 언뜻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그러니까 두 군데에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같은 업종.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은 혼자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은 정면 돌파해야죠. 신입분하고 이야기 좀 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 맥락이 뭔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행동을 우리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조태실님, 수학을 28점 맞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요, 수학경시 대회에 나가서 동상 받았습니다. 혼자 좋아하다가요 누구에게라도 축하를 받고 싶어 보냅니다. 비결이 뭔데요? 이 많은 부모님들이 비결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비결은 공개를 안 해주시는군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나? 되게 기특하네요.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수학이라고 하나요? 산수가 아니라? 그렇구나. 낭만이 없네. 수학이라니, 초등학생한테. 선물 보내드릴게요. 4049님, 오늘 대칭데이라고 하셔서요 저도 노래 하나 신청해 볼게요. 태연의 1111 들려주세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자, 내일 난세의 간웅 함께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의 엔딩송 1504님, 오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침 큰아이가 하교하는 시간이라 오랜만에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요즘 사춘기예요. 그래서 안 반가워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저 보자마자 달려오더라고요. 제 키랑 똑같은 아이가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오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오늘은 꼭 7살 유치원생 같았어요. 오늘의 엔딩송으로 김동률과 아이유가 부른 동화 들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사연 이렇게 읽고 있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이 그려지네요. 저도 언젠가는 우리 엄마한테 이런 아들이었겠죠.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런 자식이었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했는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에도 제가 그런 감동을 좀 드릴 수 있는 자식이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자, 동화 들으면서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